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이가 70이 됐다 그러면은 자식은 자식, 내 인생은 내 인생, 서로 분리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 자식한테 기대서 자식한테 피해 안 주는 게 결국 누구 도와주는 거야?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혹시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할머니들 중에 내가 그런 의식이 있다, 내가 늙어서 자식한테 호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이제 나 혼자 내 인생 살아가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자식도 부모한테 계속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가기만 하면 원망하고, 이번 추석 때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야. 많이 싸웠을 거야. 응? 옆집 할망구는 아들이 와갖고 냉면도 사주고 갈비도 사줬다는데 나는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근데 나한테 사주는 놈 한 놈 없다. 그러면 자식들이 지겨운 거예요. 하루 이틀 그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요, 냉면 먹고 싶으면요,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어요.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내가 지금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아는 거야. 나만 아니까 누가 나한테 사줘야 돼? 내가 나한테 사줘야 되는 거야. 내가 나한테. 누구한테 그걸 사주기를 원해? 70, 80이 돼서. 그래서 제발 재산, 집,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집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쓰다가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주고? 이제 교육의 효과가 나옵니다. 500만 원만 남기고 죽어요. 모자라는 거는 뭘로 충당하면 돼? 부조금으로 충당하면 돼. 그 죽을 땐 어떻게 죽어? 꼴가닥 죽으면 돼요. 자,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 절대 안 만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6개월 동안 그 할머니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6개월 동안 냄새가 하도 나서 보니까 죽은 지 6개월 돼서 그때 발견한 거예요. 자식들도 뻐젓이 다 있는데, 자식이 있어도 부모 6개월, 1년 안 차가는 자식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중요한 건 누구야? 친구야, 친구. 여기 노인대학에 같은 반에 친구가 안 나오면 전화로도 한 통 해볼 거 아니야. 그럼 죽었는지 살았는지 꼴가닥 죽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고해성사를 들어보면요, 내가 비산동에 있을 때 16,000명이었지 교우들이. 고해성사 무지하게 많이 들어봤어요. 할머니들이 오면 고해성사의 100%가 다 며느리 욕이에요. 며느리요. 뭐 며느리가 얼마나 못되게 한 거 뭐 다 얘기해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할머니, 요새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서 예의 없이 자라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해하라고. 할머니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 예. 그 며느리들은 들어오면 나한테 뭐라고 고해성사할 것 같아?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그럼 내가 그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늙으면 다 그러니까, 니네 집만 그런 게 아니다. 늙으면 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제가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참 예수님. 네. 지금 우리 첫 강의 때는 우리가 지금 100년을 사는 시대가 왔다. 100년. 근데 대부분이 인생을 설계하는데 되게 어떻게 하느냐? 20살 때까지 공부하고 30살에 이거 준비해서 장가 가갖고 50까지 자식 다 키우고 60에 인생 설계를 대부분이 끝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40년 동안의 인생 설계가 자기가 돼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40년 동안 내가, 우리 말에 이런 게 있지.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노래 있죠.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1950년대 나온 노래예요. 근데 1950년대 평균 연령이 46세였어요. 그러니까 늙을 때까지 살았어, 못 살았어요? 60 동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둘이에요, 하나둘. 그러니까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왜 못 놀아? 빨리 죽으니까. 근데 이 노래가 틀린 노래예요. 어떻게 불러야 되냐?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안 죽어. 에? 안 죽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들은 자식들도 다 키웠고 노동도 끝났고 내가 말했듯이 할러데이, 휴가 받은 거, 인생의 휴가. 이 휴가 받은 이 인생 동안 뒷방에 쭈그리고 살 것이냐, 다녀보지 못한 데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은 거 먹고 다닐 거냐는 누가 결정하냐면 할머니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예, 내가 남은 이 재산을 가지고 정말로 즐겁게 쓰다가 죽을 땐 정말 행복하게 죽을 거냐, 아니면 70부터 90까지 뒷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원망만 하고 저주만 하다가 죽을 거냐, 이게 차원이 굉장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한 번쯤 내 앞으로 20년이 남았다, 30년이 남았다, 이걸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외로움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잘 사는 나라 중에 1위예요. 잘 사는 나라 중에 1위인데 일본보다 노인 자살률이 2배가 높아요. 일본보다. 우리가 1996년에는 10만 명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살하는 할머니들이 28명이었는데 2006년 10만 명당 50명이 훌쩍 넘어버려요. 50명이. 자식도 찾아오지 않고 특히 할머니나 할아버지 둘 중에 하나가 아파서 들어눕거나 세상을 떠나면 급격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할머니들 아까 뭐 말씀 들어보니까 할아버지들 왜 안 모시고 왔냐고 그러니까 집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할머니들만 전부 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할머니들 지금 뭐 자식 걱정하고 자식 신경을 쓰는데 만약에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할머니들은 그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왜? 늙은 나랑 누가 밥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어줄 건데, 누가 나랑 같이 텔레비 봐줄 건데,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남편이 있으니까 어떻게 같이 텔레비전도 보고 밥도 먹고. 혼자 먹는 거랑 같이 먹는 거랑 굉장한 차이가 나요. 혼자 먹는 거랑 같이 먹는 거랑.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이 죽었다, 그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그날로. 올 들어 일본에서 노인이 집에서 병간호하다가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이 30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주로 여자는 자기 남편이 쓰러져도 끝까지 그걸 보살피면서 살아요. 여자는. 근데 남자는요, 보살피다가 지치면요 죽여버려요. 그냥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야? 제일 좋은 거는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날 여자가 따라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할아버지가 먼저 죽고 그 다음날 할머니가 따라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쓰러지면 안 돼요. 할아버지들이 쓰러지면 이게 돌보는데 할머니들이 쓰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범행 후 대부분 뭐라 그래? 병간호가 너무 힘들었다, 지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월 26일에 올해 5월 26일에 부인을 살해한 할아버지가, 89살 할아버지가 85살짜리 할머니를 죽였어요. 이 할아버지가 대기업 출신으로서 정년퇴직하고 연금생활까지 버젓이 하는 할아버지예요. 근데 지난 작년 9월부터 부인이 파킨스병에 걸린 거예요. 부인이 우울증까지 이제 겹쳐갖고 한층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정말로 성실하게 보살폈어요. 근데 3월 달에 할아버지가 이게 넘어져갖고 여기 대퇴부, 여기가 그냥 엉치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자꾸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결국은 남에게 패 끼치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이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죽인 거를 엄중하게 추궁하면서도 부인이 병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비관하여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에는 동정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3년 징역형을 하고 5년 집행유예를 내려요. 그러면서 마지막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할머니 명복을 빌어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는 안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 노년에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외롭고 안 외로우냐의 문제. 이거 외로운 것처럼 무서운 병이 없어요. 제가 여기 생태마을에 혼자 밥 먹잖아요. 사정안에서 혼자 밥 먹어요. 그러면 혼자 밥 먹는 게 뭐가 재밌어요? 작년에 우리 집에 안식년하는 신부님이 두 분이 와 계신데 두 분하고 이렇게 밥 먹는데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기도 하고 뭐 누구 흉도 보고 뭐 무슨 일 얘기 잘 모르는 정보도 얘기하고 너무 텔레비전도요. 저는 혼자 텔레비전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어요. 나는 우차사나 개그 콘서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안식년하는 신부님 오고 난 다음부터 아내가 우차사를 1년 내내 봤다니까. 혼자 보고 웃는 건 그거는 정말로 이상하잖아요. 혼자 보고 막 방에서 혼자 깔깔고 미친 거죠. 혼자 보고 웃고. 근데 신부님하고 우리 나하고 안식년한 이용삼 신부님하고 같이 1년 동안 저녁에 우차사를 봐도 재밌고 뭘 봐도 재밌는 거야. 둘이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신부 그냥 혼자 밥 세끼 먹고 혼자 저녁에 텔레비전 보고 정말로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은 나는 원래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그거를 하려는데 둘이 텔레비전 보고 둘이 밥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둘 중에 하나가 죽었다. 그럼 그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그 외로운 시간을 자식들이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정하고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하겠어요? 뭘 얘기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부부가 60 넘은 부부가 애인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건 애인같이 사는 게 아니라 왼수같이 살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했어? 자식 키우느냐고 엄마는 정신없이 바쁘고 아빠는 나가서 돈 버느냐고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래갖고 둘이서 데이트할 기회가 없었어.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사람 바깥사람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깥사람이 이게 안 죽으면서 당신이 이제 사회에서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집으로 가라. 그래갖고 집에 들어가고 안방에 들어와서 안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다정하게 뽀뽀 한 번 안 했는데 이게 둘이서 같이 사니 이게 집안이 평화로워요? 안 평화롭지? 그러니까 서양은 2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30대 바꾸고 3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40대 바꾸고 4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50대 바꾼 부부가 50대부터 100살까지 애인같이 산대요. 소중함을 알아서. 근데 우리는 20대부터 50대까지 한 번도 안 바꾸는 거야. 한 번도 안 바꾸고 어느 날 갑자기 바깥에서 전심 저녁 먹고 들어오던 사람을 이게 밥 새끼를 다 차려줘야 되니 이게 쉬워요? 쉽지 않지. 그러니까 왼수라고 그러는 거지. 왼수. 애인이 아니고. 방도 어떻게 써? 아니 늙어서 안 그래도 외로운데 방도 그 아파트에서 둘만 사니까 할머니는 안방에서 자고 할아버지는 뒷방에서 자고 잠도 따로 자고 이거 뭐 같이 사나 마나야. 그 지금 우리 할머니들 보약을 해줘도 누구한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한테 해줘야 돼요. 다정하게 해줘야 돼요. 그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위안인데요. 제가 87년도에 이 노원에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상계동, 하계동 이렇던데요. 거기 맹인 재활원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맹인 재활원에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었을 때 거기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갖고 내가 뭐 정말 염도해주고 그냥 성가도 잘 해주고 그랬는데 그 눈이 먼 그 자매가 그 방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꾸냐 그랬더니 여길 가도 남편 냄새, 저길 가도 남편 냄새. 남편이 너무 그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소용이 없는 것 같지. 그렇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귀찮지. 밥 새끼 해주는 거. 그런데 그 묵뚝뚝한 할아버지가 없으면요 정말로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한테 좀 잘하세요. 자식한테 신경 쓸 거 할아버지한테 한 번만 더 신경 쓰세요. 진짜 지금 중요한 동반자는 누구야? 할아버지들이야. 구박 좀 하지 말고. 노년처럼 축복받은 삶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처럼 80까지 사는 게 원이에요.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사는 게
제가 신학생 때 몸이 안 좋았어요. 건강이 안 좋았어요. 우리 15년 전에 우리 할머니들 나 봤을 때 내가 47kg였어. 47kg. 근데 지금 57kg야. 그러니까 신학생 때 내 이 허리띠가 여기에 정상적으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여기 앉아있으면 여기 어디가 있고 딴 날은 여기가 있고 허리띠가 제자리를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동창 신부들이 이제 내일 모레 오는 호계동에 우리 최영남 신부하고 작년에 나하고 같이 살던 이용삼 신부가 신학생 때 그랬어요. 너 신부 돼갖고 40살까지 살면 이별여행 가준다 그랬어요. 40살까지만 살아라 이거지. 그때까지 못 살 줄 알았거든.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40살까지 살면은 큰 컨테이너 트럭 하나 거기다가 먹을 거 침대 다 해갖고 세계 구경시켜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신부가 되고부터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비산동에서도 좀 건강해졌는데 이제는 여기 이제 평창에 와서 흙집에서 사니까 완전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목표가 40에서 바뀌었어요. 80으로. 왜? 이게 건강하고 보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밥도 맛있고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게 오래 사는 건 큰 축복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6.25 전쟁 통해 안 죽었지, 교통사고로 안 죽었지, 암으로 안 죽었지, 지금까지 사는 건 하느님의 은총 축복 아니면 지금까지 못 살아요. 이 좋은 축복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행복한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노년에는 스스로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슬픔을 견뎌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잃는다. 상실은 그야말로 노년의 가장 두드러진 단면이다. 친구들, 친척들, 배우자, 심지어 자녀들이 먼저 갈지도 모른다. 어제 100살 먹은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식들이 다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안 죽으니까. 그럴 때는 그 상실감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증가하는 거죠. 외로움, 고독.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이 먹어서. 상실은 단순히 죽음만을 뜻하지 않는다. 삶의 모든 측면이 상실의 영향을 받는 듯하다. 상실은 사회적,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잃어가는 거, 육체적인 상실도 있다. 눈이 침침해지고 독서나 운전이 어려워져서 많은 즐거움을 주었던 활동이 곤란해진다. 노년은 외모에도 영향을 준다. 젊었을 땐 피부도 뽀얗고 정말 얼마나 예뻤어요. 여기 보니까 젊었을 때 한 미모 했을 할머니들이 내가 보니까 굉장히 많어. 기가 막혔을 텐데 외모에도.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모든 형태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외로움, 상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친구라는 거예요. 이 친구랑 함께 나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은 자식하고 같이 살다 보면 자식 이사 갈 때 이사 가요 안 가요? 따라가요 안 가요? 자식 이사 갈 때 따라가고 친구 한둘 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꾸 친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수원 정자동에 사는데 아무데도 이사 가는 걸 제가 권하지 않아요. 거기서 30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살다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얘기도 하고 칼국수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시다가 그 동네에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래서 살던 데서 죽도록. 우리가 늙으면 양로원 가면 되지 뭐 이러는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양로원 가는 게 10%도 안 돼요. 다 자기 살던 집에서 죽어요. 그게 가장 노년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어디 이사 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살던 데서 살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누구랑? 친구랑. 아니 손자가 같이 놀아줘, 아들이 같이 놀아줘. 손자는 학원 다니기 바쁘고 학교 다니기 바쁘고 근데 언제 같이 놀아줘? 그놈은 손자한테 용돈 줄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친구하고 냉면 사 먹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막걸리 먹고 해롱해롱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비산동 노인대학 할머니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에요. 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또래 친구들하고 노래도 하고, 아까 보니까 또 막 마당에서 노래하고 막 강의도 안 들어오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일주일에 한 번 친구를 만나서 노래하고 춤도 추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대학 중간에 관두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다녀. 죽을 때까지. 예. 그거 가면 밥도 그냥 주잖아. 이야, 얼마나 좋아. 아니, 노인대학 다니까 지금 이 수학여행 온 거 아니야? 1박 2일? 수학여행도 오고. 아유, 한 신부님이 얼마나 훌륭해. 그냥 이쁘게 생기기도 했지만 얼마나 훌륭해. 할머니들 그냥.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60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60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럼 25에서 60까지, 그럼 보통 한 30살 되면은 한 30년 울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자, 60부터 지금 100살까지 살아. 그럼 몇 년이야? 40년이죠? 이 40년 울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학교 다녀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학 다니는 거 아니야? 노인대학?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인대학이 천주교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노인대학이에요.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을 배워서 60까지 산다면 60부터 100살까지 살려면 정규 학교가 생겨야 돼. 60부터 3년, 4년제 학교를 다녀야 돼.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니어, 노인 대학을 전부 다 동네마다 학교에 세워갖고 60살 되면은 아예 여기 의무 교육을 해야 돼. 4년 동안 배워갖고 나머지 100년, 40년 살 거를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친구 관리는 어떻게 하고, 본인이 이제까지 살아온 그 재능을 어떻게 키워주는 거. 그래서 이 학교 안 나오면 살지 말어. 100살까지. 그 60살 넘어서 이 학교, 정규 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100살까지 살 자격증을 줘야 돼요. 그럼 모르고 그냥 살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이 정규 학교, 우리나라가 진짜 훌륭한 나라 되려면은 60살 넘어서 동네마다 정규 학교 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졸업장을 가져야만이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지금 한심하게 사는 할머니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남편이 굉장히 훌륭한 남편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재산을 확실하게 정리를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 할머니 혼자 남았는데 자식이 서로 재산 분가한다고 싸워갖고 재판에 걸어갖고 할머니가 여기 가서 재판정에 쓰고 저기 가서 재판정에 쓰고. 이게 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서 그래. 이 정규 학교를. 우리나라가 이 정규 학교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할머니들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제도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하니까 성당의 정규 학교라도 노인대학 다니라 이거예요. 절대 관두지 마세요. 며칠 전에 능평성당에 70대 된 할머니 할아버지 네 부부가 여기 왔고 2박 3일 동안 놀고 가셨어요. 네 부부가 바나 다 갖고 오고 쌀 반찬 다 갖고 왔어. 그럼 비싸지도 않지. 하루에 뭐 잠자는 거 하면 4만 원 5만 원이면 되니까 그 4일 동안 여기 와갖고 얼마나 근사하게 놀고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집에서 자주 벼야 돼. 집을 며느리하고 가능한 한 안 마주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며느리도 편안하지. 누구도 편안해? 나도 편안하고. 뒷방에서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뒷방에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방 출입하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뒷방에 깜깜하게 있으나 관 속에 깜깜하게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살아있으려면 멋있게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놀러도 좀 가고. 이제 노년에 첫 번째 외롭다 말씀드렸어요. 외롭다. 예. 두 번째로는 노년에 이 자식들하고 문제예요. 자식들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쏟아 넣었는데 너는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계속 섭섭해요. 근데 사실 자식들도 살기 힘들어요. 생각해봐. 자식들 아파트 청약 보야지. 애들 학원 보내야지. 전기세 내야지. 전화비 내야지. 먹어야지. 그렇죠? 그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기름값 올라가면 기름값 내야지. 아프면 또 병원 가야지. 대충 따져보니까 한 달에 최소한 라면만 먹어도요 150만 원에서 18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죽지도 않는 어머니 아버지 오랫동안 계속 잘 모실 수 있어요? 잘 모실 수가 없어요. 그걸 바라는 것도 사실은 미안한 거예요. 미국은 집으로 깔고 있는 게 30%, 금융자산이 70%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으로 깔고 있는 게 30%, 금융자산이 70%예요. 그래갖고 70%를 쓰다가 죽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집으로 깔고 있는 게 90%, 금융자산이 10%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도 돈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는 거야. 오로지 뭐만 하나 쥐고 앉아있는 거야? 집만 하나 쥐고 앉아있는 거야. 그 쥐고 앉아서 죽을 때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식이 그 집을 물려받을 때 몇 살이에요? 70이에요. 내가 90에서 지금 대개 100살에 죽는단 말이야. 그럼 자식이 몇 살에 그 집 물려받아? 70에 물려받아. 70에 물려받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이 집 정리해갖고 나도 맛있는 거 먹고 구경하고 싶은 거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싶은 거 돌아다니다가 자식한테 자식도 같이 쓰다가 죽는 게 낫지. 집 남겨놓으면 반은 국가가 갖고 가고 반은 네가 더 갖느냐 내가 더 갖느냐 싸운단 말이에요. 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랬어. 어머니 예수님 태어난 데는 봐야 될 거 아니냐. 아버지 이 교황님 사는 베드로 성전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근데 아버님이 77, 어머니가 75이었을 때 내가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아유, 길에서 죽기 싫다는 거야. 비행기 14시간 타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이 미국에 가서 돌아가셨거든요. 여행 갔다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식들이 이미 돈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이거 취소하면 안 된다고. 그래 3달 전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 2달 전에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손잡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길에서 안 죽으려고. 한 달 전에 가보니까 여행 옷 다 입고 뭐 운동화도 다 했어요. 제가 여행을 모시고 갔는데 비행기에선 잘 자고 중간에 뭐 2번에 밥 나오네 2번 다 먹고 또 잘 주무시고 성지에 딱 그 순례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고 제일 앞장서서 걸어가고 제일 잘 먹는 거. 잠도 잘 자고. 누가 77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토요일날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갖고 나하고 한 15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성주순례를 갔는데 다음날 10시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10시에 전화를 했는데 성주순례 갔다 온 분들 다 괜찮은가 확인했는데 다 비몽사몽 전화를 받는 거예요. 40대 50대 된 분들이 갔었는데 근데 집에 전화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2시에 이제 통화가 됐어요. 아유,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아버지는 약수터에 물 들어가고요. 어머니는 머리하러 가신 거야. 그렇게 13일 동안을 여행을 갔다 오고 다음 날도 안 죽어요. 지금 77, 75 말도 아니에요. 그렇게 모시고 여행을 갔다 왔더니 지난달에 내가 집에 가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전심 같이 갈비 먹었어요. 그야말로. 갈비를 먹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작년에 신부님이 성주순례 유럽 갔다 온다고 여행 가방을 이쁜 걸 사주었는데 집에 그 여행 가방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행 가방이 너무 아깝다고. 저 여행 가방이 또 가자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았다고. 올해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년에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서 내년 모시고 갈 계획이에요. 왜? 이제는 인생이 휴가란 말이야. 휴가니까 정말로 인생을 즐겁게 살고 좀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면서 살다가 떠날 때 부조금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부조금이 들어오면 어머니 이름으로 과원에 집 한 채 줘줄 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이름으로 집 한 채 드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욕심을 버리세요.
내 자식, 내 새끼 이 욕심을 버려. 우리가 하늘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근데 뭐 이렇게 세상에 욕심이 많아. 하늘나라에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제발 내가 자식한테 집 물려준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거 아까 조사해보니까 4억에서 5억 정도 한다며요. 내일 집에 돌아가면 바로 은행에 가세요. 응? 그래갖고 바로 은행에 잡혀갖고 한 달에 2억이면 20년 쓸 수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씩.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쓸만해 안 쓸만해요? 쓸만하죠? 예, 그건 뭐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외롭고 친구가 없고 그 다음에 자식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나이를 먹으면은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잘생기고 이뻤던 얼굴에 검버섯이 피죠. 그렇죠? 곱고 이뻤던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그렇죠? 예. 당뇨병이 생겨서 기력도 빠지고, 관절염이 생겨서 무릎도 아프고, 골다공증이 생겨서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고, 심장병도 생기고, 또 치매까지 걸리면 자식인지 누군지 구분도 못하고, 예? 여기가 하늘인지 땅인지 예? 그것도 구분 못하고, 고혈압으로 쓰러져갖고 다리 한쪽 질질 끌고 다니고, 그런 거를 주위에서 자꾸 보면 자꾸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지금 안양에서부터 여기까지 관광버스 타고 2시간 반 동안 왔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적어도 100살까지 전혀 문제없이 살 할머니들이에요. 100살까지. 왜? 지금 근력은 100살까지 관리만 잘하면 100살까지 산단 말이에요. 관리만. 그리고 살다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할머니들이야? 꼴가닥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할머니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운동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늙었다고 난 늙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들, 며느리들한테 섭섭한 할머니들 많죠? 100명이면 99명이 며느리한테 섭섭해요. 100명이. 맞죠? 네. 아유, 솔직해네. 비산동 할머니들이. 왜 내가 100명이면 99명이 며느리한테 섭섭하냐면, 내가 고해성사를 들어보면요, 내가 비산동에 있을 때 16,000명이었지 교우들이. 고해성사 무지하게 많이 들어봤어요. 할머니들이 오면 고해성사의 100%가 다 며느리 욕이에요. 며느리 욕. 뭐 며느리가 얼마나 못되게 한 거 뭐 다 얘기해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할머니, 요새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서 예의 없이 자라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해하라고. 할머니,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 예. 그럼 며느리들은 들어오면 나한테 뭐라고 고해성사할 것 같아?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그럼 내가 그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늙으면 다 그러니까, 니네 집만 그런 게 아니다. 늙으면 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제가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할머니들하고 며느리들하고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해봐. 자, 우리 할머니들 자식들 막 키웠을 때 태어났어. 막 손가락에 꼬무락거리고 막 저기 막 옹알이하고 이뻐요, 안 이뻐요? 아, 이놈이 일어났어. 뻗떡. 그래갖고 걸으면 한 걸음 뛰었을 때 흥분돼요, 안 흥분돼요? 흥분되죠? 걸어. 그럼 기가 막히게 행복하죠? 그 행복은 아마 생각해봐. 기가 막히게 행복했을 거야. 거기다 엄마라고 그래봐. 어때요? 아, 막 죽지. 엄마라고 그러면은. 막 죽어. 엄마라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애가 가방 들고 막 학교 갔다가 뛰어왔다 하고, 아, 이놈이 키가 중학교, 고등학교 됐는데 나보다 더 커져.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이게 키우는 맛이요. 보통 큰 맛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70이 됐어. 문을 열고 나오면은 아이고 그런단 말이야.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재미에 정말로 푹 빠져있지만 자식은 부모가 죽어가는 걸 본단 말이야. 얘야 눈이 좀 안 보인다. 보니까 백내장이 걸렸어. 눈이 또 났더니 얘야 무릎이 아프다. 그러니까 무릎에 여기 그냥 저기 물렁뼈가 다 없어졌고 그 뼈 수술해줬어. 그러니까 문 열고 나오면 아이고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점점 나빠져요. 점점 점점 죽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누가 더 기쁠 것 같아?
자식을 키울 때가 기쁠 것 같아? 죽어가는 부모를 보는 게 기쁠 것 같아요? 여기는 안타까움, 짜증, 의무감 이런 게 들었어. 여기는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자식들한테 나한테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하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죽어가는 걸 보는 건 슬픈 거예요. 그건 외로운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건 뭐야? 그 모습을 자식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그러니까 제발 같이 살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자식한테 뭐 의지하고 기대하고 산다. 지금부터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평택에서 알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옛날에 과학 선생님을 했어요. 이 할머니가 나이가 82살인데 글쎄 75살 되던 해에 아들이 꼬신 거예요.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 팔고 내가 사는 아파트 팔아서 50평짜리 아파트를 사자. 그래서 75살 먹은 할머니가 그런 생각을 했대. 내가 살면은 얼마나 사나? 살면 얼마나 사나? 여기 혹시 나는 살면 얼마나 사나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안 죽어. 얼마 전에 102살 먹은 할머니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할머니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뭐예요? 그랬더니 70살에 그랬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내일 모레면 죽겠지. 내일 모레면 죽겠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어머니 어디 여행 갑시다. 그럼 내가 살면 얼마나 사는데 무슨 여행이냐. 니네들이나 갔다 와라. 난 여기 있을 테니까. 그러는데 80이 돼도 안 죽더래요. 80이 돼갖고 그런 생각을 했대. 이젠 진짜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어머니 내가 갈비 사드릴 테니까 갈비 니네나 먹으러 가라. 난 내일 모레면 죽을 건데 무슨 갈비가 필요하냐. 그리고 뒷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90이 됐는데 그때도 안 죽더래요. 그래갖고 90이 돼갖고 진짜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진짜 내일 모레. 그리고 100살까지 산 거예요. 이 할머니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30년 동안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그리고 뒷방에 앉아있던 게 제일 후회된다는 거예요. 30년이 짧은 세월이에요. 그 30년 동안 돌아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친구 만나고 노인대학에 나오면 춤 시간도 있죠. 춤도 추고 박수도 치고 그랬으면 그 30년이 축복의 30년이야. 저주의 30년이야. 축복이죠. 근데 그 할머니는 어떻게 사는 거야? 저주의 30년을 사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할머니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손자 얼굴이나 보고 자식이나 밥이나 먹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을 팔아갖고 아들 이름으로 다 해주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 자식하고 살아요? 누구하고 살아요? 며느리하고 살죠. 며느리가 그동안 시어머니하고 안 살았는데 학교 선생님을 했으니 얼마나 꼬장꼬장해요. 챙견을 얼마나 하겠어. 이거 챙견 저거 챙견. 그래 며느리 미쳐 안 미쳐? 미치죠. 며느리 성당도 나가기 싫은 거. 시어머니 열심히 나가는 성당. 그러니까 어떻게 성당 안 나가는데 성당 안 나간다고 또 욕하고. 그러니까 점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 어머니랑 밥 먹는 거 체하니까 안 된다. 어머니 들어가갖고 방에서 들어가 먹어라. 밥도 같이 못 먹는 거 방에 들어가고 혼자 먹는 거예요. 손자하고 밥 먹으려고 합쳤는데 구박을 받는 거지. 하루는 날 찾아갖고 신부님 머리 좀 만져보라는 거예요. 머리를 만져보니까 혹이 이렇게 2개가 났어. 보온병으로 며느리가 때린 거예요. 아니 60 먹은 며느리가 80 먹은 며느리랑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60 먹은 며느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30대 며느리는 울면서 참지만 60대 된 며느리는 안 참아요. 같이 싸우지. 그래갖고 혹이 이렇게 2개가 나서 왔어요. 할머니 왜 그러고 사냐. 나하고 저 소송 걸자. 그럼 지금 아파트가 8억이니까 할머니 25평 그쪽 25평이니까 4억이니까 할머니 4억 찾아갖고 우리 집에 오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평창에서 모시고 살겠다. 4억이면 그래 82이니까 100살까지면 4억이면 살거든요. 그래 살자. 그래갖고 나하고 고소장을 다 썼어요. 학교 선생님이라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 그래갖고 재판 날짜를 이제 잡아갖고 변호사 다 해갖고 보냈어. 재판이 지나고 났는데 일주일이 돼도 안 나타나고 2주일이 돼도 안 나타나는 거야. 한 달 만에 성당에 나타났어. 제가 할머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재판하는 날 아들이 무릎 꿇고 어머니 재판 취하해 좀 내가 잘 모시겠다고. 그래서 취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취하를 한 거. 그래 할머니 그럼 나한테 뭐야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었느냐. 자식 욕하고 며느리 욕하게 만들었느냐. 신부님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느냐고. 자식이 잘하겠다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우기느냐고.
이미 80 넘어서 자식 아니에요. 왼수예요, 왼수. 그래갖고 할머니 이제 자식한테 맞고 살던 나한테 찾아오지 말아라. 3달 됐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 신부님 저 마리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할머니, 왜 성당 요새 안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그 집에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전라도에 있는 양론에 들어간 거예요. 자식한테 재산을 주면 3가지를 잃어버려요. 첫 번째 자식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 본인의 인생을 잃어버려요. 세 번째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자식도 안 잃어버리고 인생도 안 잃어버리고 재산도 안 잃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식하고 따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 가서 담보로 넣고 그거 다 쓰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식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면은 신부님 나 늙어서 죽을 때 어떻게 해? 늙으면은 남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거지 근성을 버려라. 남들이 뭘 알아서 해줘. 늙은 나를 누가 책임져줘?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돼. 그래서 60부터 64살까지 정규학교를 다녀야 돼. 이런 거 배우는 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2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